네, 이 시간은 8회 변호사 시험 기록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일지에 보면은요, 상담 내용 1번입니다. 김갑동은 이율수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율수가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보면 망 이율수의 배우자 박영희, 딸 이정숙은 이율수가 사망 전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매매계약 해제가 쟁점인 사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번에 보면은 사직동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근저당권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변제 충당이나 상계 충당 이런 것들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희망상을 보면은 사직동 토지를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 청구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나옵니다. 김갑동이 이제 이율수로부터 매수를 했는데요. 계약일자 2016년 12월 1일. 계약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특약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잔금은 채권자에게 4억 2천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번에 보면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주고, 그 다음에 단층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특약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에서는 이 특약이 좀 중요한 이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등기부에는 채권자의 이제 근저당권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이제 이율수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다 받으면 이걸 이제 철거하기로 한 것이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은 이율수가 이제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이제 배우자와 자녀이니까요. 박영희, 이정숙이겠다. 기본 증명서에는 이제 사망일자가 2017년 7월 10일인 게 나옵니다. 무통장 입금증에 보면은 4억 2천만 원을 김갑동이 채권자에게 이제 이렇게 입금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갑동은 이제 그 매매 계약에 있는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 내용 증명에 보면은 그 박영희, 이정숙이 김갑동에게 거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데요. 남편이 사직동 땅에 대해 이전 등기 서류를 김갑동 씨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김갑동 씨가 받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이 사직동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런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이제 그 이율수가 사망하기 전에 해제 통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김중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두었고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연락을 드렸다. 그런데 그 협조가 되지 않아서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해지 통고를 보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도달주의니까요. 항상 이런 경우에는 언제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 25일에 도달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서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이율수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사무실에 왔었다. 그 다음에 이율수가 김갑동에게 소유권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4번에 보면은 그런데 김갑동은 현 상태에서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답변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증명은요, 김갑동이 채권자에게 4억 2천만 원을 이제 송금했잖아요. 그리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라고 했는데, 17페이지에 보면은
이 매매 계약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김갑동이 등기를 이제 받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말소 등기 요청에 대한 답변해서 채권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제 그 이을동에게 두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김갑동이 송금한 4억 2천만 원은 두 번째 2차 대여금에 충당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주장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틀린 주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은 채권자는 두 개의 이제 1차 대여금, 2차 대여금이 있는데 1차 대여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2차 대여금에 충당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그거는 이제 변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이 정한 그 법정 변제 충당은 오히려 변제자를 이제 기준으로 변제이익이 뭐가 더 큰지를 이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안에서는 1차 대여금, 2차 대여금이 있는데 1차 대여금에는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가 있고요. 또 이율이 더 높고, 그러니까 이게 더 변제이익이 큰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런 거예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면에서도 변제이익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율이 더 높다는 면에서도 변제이익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충당에 대한 합의나 어떤 변제를 할 때 지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항상 그 우선적으로는 비용이자 원금의 순서에 먼저 충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2차 대여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여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그 다음에 1차 대여금에 이제 충당이 되면 1차 대여금이 전부 다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갑동이 채권자에게 이제 이거 말소하라라고 할 때 채권자는 아직 남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제 충당에 의해서 충당이 되고 남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채권자의 주장은 다 맞진 않지만 이게 틀리긴 했지만 그러나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할 경우에는 이 채권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일부 남아있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변제받은 다음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용증은요. 채권자가 이율수에게 빌려줬던 두 번의 대여금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옵니다. 2012년 4월 2일자에 4억 2천만 원 이자 연 6% 약정에서 빌려준 거.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4월 2일에 3억 원을 연 5%로 해서 빌려준 것.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례는요. 청구 취지를 보면은 이게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라는 그 박영희 이정숙의 주장은 이제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의 의무를 다 이행했어요. 그래서 매매 대금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율수 측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았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채무 불이행이 이율수 측에 있는 것이지
원고 측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라는 이 피고 측 주장은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매매 계약에 기한 의무들을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하락,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이제 채권자가 일부 지급받고 말소하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철거하라. 그 다음에 인도하라. 토지를 인도하라. 그렇게 청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청구 지시 1번에 있는 거는요. 등기를 청구하고 건물 철거와 또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됐기 때문에 상속 지분에 따라서 청구해 주면 됩니다. 가번에 보면은요. 피고 박영희는 5분의 3 지분에 관해서, 피고 이정숙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년 10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와 인도도 지분에 관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피고 박영희는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정숙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제2한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별지 목록 제1한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2번에 보면은 이 원고가 채권자에게 송금한 4억 2천만 원은 제2차 대여금, 제2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이 됩니다. 그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차 대여금 원금이 이제 그다음 이제 충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이 1,500만 원이 먼저 충당이 됐기 때문에 1차 대여금 원금은 1,5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이제 박영희, 이정숙이 5분의 3, 5분의 2 상속을 하니까요. 피고 채권자는 피고 박영희로부터 900만 원, 피고 이정숙으로부터 600만 원,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에 피고 박영희, 이정숙에게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청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청구 원인을 이제 와서 보면은요. 쌍가루 1번에 보면 이제 매매 계약의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원고는 언제 피고로부터 어떤 매매 목적물을 매매대금 얼마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언제 지급하고 중도금은 언제 지급하고 잔대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또 특약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근저당권 말소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매매계약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에는 원고는 이제 그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 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했다.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 박영희, 이정숙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3번에는 이제 소결입니다. 항상 이렇게 청구 원인을 기재해 줄 때는 결론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건 사실유효를 기재해주고 결론 그렇게 해서 피고들은 지분에 관해서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철거 인도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서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피고 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거예요. 원고의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 피고 측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도 안 해줬고 철거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 채권자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 일단 채권자가 망인에게 2번의 돈을 빌려준 것, 그 다음에 1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그게 이제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고가 지급을 해서 변제 충당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얼마가 피담보 채권으로 남아 있으니
그거를 변제받고 말소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쌍괄호 1번에 보면은, 피고 채권자가, 망인에게 1차 대여금, 제1대여금, 이렇게 대여한 내역을 기재해주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연 손해금은 이제 언제까지 이제 지급이 됐다. 그 다음에 피고 채권자가 이제 제2대여금, 망인에게 이제 얼마를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원고가, 채권자에게 4억 2천만 원을 매매대금의 잔금을 이제 송금해주는, 채권자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변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가로 4번에 보면은, 변제한 4억 2천만 원이 채권자의 1대여금, 2대여금 중에 어떻게 충당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기재되니까 여러분이 뭐 외우듯이 조금 익숙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 또 지정도 없었다. 그래서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하게 되는데 우선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되고 그 다음에 원본에 대해서는 양 1대여금, 2여금 다 변제이익이 도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변제이익이 큰 거에 충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약정율이 더 높아서 변제이익이 더 많은 1대여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2017년 4월 1일 당시에 제2대여금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이제 지연 손해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억 500만 원이 1대여금 원금에 전부 충당이 돼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1억 1,50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과 그거에 대한 이율이 이자가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지연 손해금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서도 자 이제 그 내용 이제 정리해 주는데 이 1,500만 원이 이제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상속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고들이 이 채권자에게 1,500만 원을 이제 지급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이제 피담보 채무의 액수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간단하게라도 이런 대위하여라든가 미리 청구할 필요라든가 이런 거 꼭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쌍가루 6번에 보면 이제 결론, 소결론이 이제 나오고요. 채권자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 보면은 채권자가 이제 그 법정 변제 충당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간단하게 반박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채권자는 제2대여금의 변제이익이 더 많아서 거기에 먼저 충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1대여금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고 약정이율도 더 높기 때문에 제1대여금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그래서 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반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판례를 이제 보면은요, 법정 변제 충당에 관한 겁니다. 민법 476조에 보면은요, 이제 지정 변제 충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477조에 보면은 법정 변제 충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법의 이런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민법 조문에는 없지만은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 충당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먼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이제 지정 변제 충당인데 476조에 보면은 변제자에게 먼저 지정권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 때, 변제자가 하지 않을 때 변제 받는 자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은요. 그러면 법정 변제 충당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충당은 먼저 변제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변제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변제 받는 자가 할 수 있는데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변제 충당이 이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는 여러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행기가 도래한 거 안 한 거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변제, 그러니까 둘 다 이행기가 도래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변제 이익이 큰 거, 거기에 이제 충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 이익도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거기에 이제 충당이 되고요. 그것도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서 충당이 됩니다. 479조의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 이거는요, 지정 충당에 의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자, 판례들을 쭉 보면은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어떤 이제 지정 충당을 할 때는 이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충당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해서 충당하기로 합의를 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그 약정에 터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제자가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정 충당을 할 때는 어디에 이제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순수한 지정 충당이 아니고요. 이제 충당에 대한 합의를 채권자가 지정된 데에 충당된 것으로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쩌면 합의에 의한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자가 적당하게 지정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채권자의 어떤 의사표시가 없어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2번에 보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요.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 바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쌍가루 2번에 보면은 비용이자 원본의 요 순서는요. 지정 변제 충당에 의해서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합의 충당에 의해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합의 충당에 의해서는요. 이제 요 사안에서는 이제 어떤 교통사고 이런 거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게 있는데 1심에서 이제 일부 이제 그 1심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 진행 중에 일부 변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변제한 게 그 지연 손해금에 먼저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대법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심은 원금에 이제 먼저 충당이 됐다라고 이제 봤는데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비용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요. 지연 손해금이 먼저 충당이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원금에 충당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그 변제하는 사람이 주채무자다. 이게 주채무자다.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 보증인이 없는 채무, 변제이익이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제자가 주채무자로서 변제를 할 때는요, 그 채무에 다른 보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변제이익이 같다라는 거고 또 변제자가 이제 이렇게 주채무자인 경우에는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이든 그런 담보가 없는 채무이든 변제이익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있는 채무냐 없는 채무냐 변제이익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이제 기록에서 본 내 채무인데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 게 있고 안 한 채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게 이제 변제이익이 이제 더 큽니다. 안 그러면 뭐 저당권 실행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경매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내 채무라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변제이익이 커요. 근데 내가 채무를 지는데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제3채무자가 물상 보증인으로서 이제 담보를 제공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물상 담보가 없는 보증이 없는 다른 채무하고 변제이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요, 이게 경매에서, 이제 배당금이 이제 어디에 이제 이렇게, 그 배당이 되느냐의 문제는요, 이거는 뭐, 공평타당하게, 예, 충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하는 것이지, 어떤 합의 충당이나 어떤 지정 충당에 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의 배당금, 그거는 법정 충당에 따라서 충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체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거 없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요. 자, 주체무자 이외의자가 변제자인 경우에요. 어쨌든 이제 변제를 하는 사람이 자, 자기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있는 채무, 없는 채무. 그러면 어음 있는 채무, 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그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이건 상당한 이제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제할 이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에 보면은요, 주채무자가 변제자입니다. 주채무자가 변제자인데 3자가 발행돼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요, 변제이익의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이게 거기 보면은 자신이 그 뒤에 나오네요. 자신이 발행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가 있고 다른 채무가 있다면요. 자신이 발행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가 더 변제이익이 커요. 왜냐하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변제이익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채무자가 이제 변제자인데 지금 그 담보로 이제 제공한 어음 그게 3자가 발행 배서한 그 어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채무가 있으면 변제이익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판시를 보면은요. 자, 변제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이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제이가 도래한 거 안 한 거는 도래한 게 먼저 충당되잖아요. 변제이가 유예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도래하지 않은 걸로 해서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영화 촬영 장비가 자, 임차인이 이제 파손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 물건의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보험이 들어 있는 물건,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물건, 이 피해를 이제 임차인에게 청구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보험이 이제 가입되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험이 돼 있는 거, 돼 있지 않은 거, 이게 어떤 변제이익에 차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이익이 어느 경우에 더 크냐? 이게 이제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이제 시험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제이익에 관한 조문과 판례들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풀어볼게요. 박스 안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사례는요, A가 이제 B에게 이렇게 두 번의 이제 대여를 해줍니다. 2018년 4월 1일에 변제기를 이제 2019년 4월 11일로 해서요, 2억 원을 월 2% 약정해서 이제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018년 10월 11일에 이제 빌려주는데 2019년 5월 11일 변제기고요. 2억 원을 월 1%로 해서 이제 빌려줍니다. 자, B가요.
2019년 2월 10일까지 이자는 이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 10일에 2억 4,800만 원을 변제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에 충당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변제하는 시점에서는요, 다 변제이익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변제 이익이 큰 거에 이제 충당이 되는데, 비용이자 원금의 순서에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일 기준으로 이제 비용이자 원금을 이제 따져보면은, 자, 1차 대여금에 대해서는요, 2억 원에 2%, 그래서 12개월이 이제 이자 지연 손해액이 발생해서 4,800만 원이고요. 2차의 경우에는 2,400만 원입니다. 이 12개월은 요때부터 지급을 안 했으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죠.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보면 7,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7,200만 원은 요 먼저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7,200만 원에 2억 4,800만 원이 요 변제금이 여기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1억 7,600만 원, 이게 이제 변제 이익이 큰 거에 이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요 사안에서는요, 나번에 그 보면은 1차 차용금 채무의 원금 및 그때까지 이자 지연 손해금 변제 충당하기로 지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 충당이 이제 있었던 경우입니다. 지정 충당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용이자 원금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요 합계 7,200만 원이 먼저 충당돼야 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 충당의 경우에도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1억 7,600만 원은 이제 지정된 1차 대여금에 충당이 돼서요. 1차 대여금은 2,4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여금은요, 2,400만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변제한 이후에 이제 월 2%의 지연 손해금이 남게 되고요. 2차 대여금은 그대로 2억 원이 남게 되고요. 변제 이후에 월 1%의 지연 손해금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변제일까지의 이제 이자 지연 손해금을 이제 먼저 계산을 해서요. 그게 이제 먼저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한 그 대여금에 충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박스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자, A가 B에게 3번에 걸쳐서 이제 빌려줍니다. 2019년 2월 26일에 이제 빌려주는데, 2020년 2월 25일. 그래서 3억 원을 월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 9월 26일에 빌려주고요. 2020년 3월 25일에 이제 변제기입니다. 2억 원이고 월 1%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19년 10월 26일이고 2020년 1월 25일입니다. 1억에 대해서 월 1%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 6월 25일에 4억 원을 이제 변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법정 충당이 이제 되는 사안인데요. 이제 합의나 지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먼저 비용이자 원금의 순서가 우선하니까 이 변제일 당시에 이제 그 이자 지연 손해금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1차 대여금의 경우는 3억 원에 대해서 1%씩 16개월이 이제 발생해서 4,800만 원. 2차 대여금은 이제 2억 원에 대해서 9개월이 발생해서 1,800만 원. 3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 8개월이니까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7,4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먼저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3억 2,600만 원인데요. 이 3억 2,600만 원이 이제 변제 이익이 큰 거에 이제 충당이 되는데,
이 이율은 똑같습니다. 이율은 똑같고 다만 1차 대여금에 대해서 B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번에 대해서는 이제 제3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제 담보를 제공했고 3번은 보증이 있고 그러니까 요게 제일 변제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1차 대여금은요 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순서 그러면 남는 2,600만 원이 있잖아요. 요 2,600만 원은 2번, 3번 이제 변제이익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변제이익이 같아요. 물상보증인이 있고 보증인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변제이익이 선도래한 그죠? 이게 이제 먼저 도래됐네요. 그러니까 대여 일자가 아니라 이제 변제기를 봐야 돼요. 변제기 선도래한 요 3차 대여금에 충당이 돼서 3차 대여금은 7,4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여금의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다 소멸이 됐고, 요 2차 대여금이 이제 2,400만 원이 남게 되고요. 7,400만 원이 남게 되고요. 3차 대여금이 2억 원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2억 7,400만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요 변제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를 보면은 자, 7번의 경우에는 변제 충당은 약정에 의하고 그게 없으면 지정에 의하고 그게 없으면 법정 변제 충당에 의하는데 그 법정 변제 충당은요 변제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할 당시 그때 변제 이익이 뭐가 크냐 뭐 이런 걸 따져야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이제 그때보다 변제할 때보다 시간이 지났을 거니까요.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들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변제할 시점에서는 소멸시효 안 된 것들이 더 많겠죠. 그죠? 더 빠른 시점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뭐가 변제이익이 큰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변제 충당, 그다음에 뭐 상계 충당, 이거는 시험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저도 이번 기말 시험에 변제 충당, 상계 충당 이 부분은 출제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공부를 해두세요. 상계 충당은 사실은 뭐 변제 충당하고 이제 거의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쟁점입니다. 상담일지 2번에 보면은요. 자, 김갑동은 이중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이중양이 정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았다. 이제 정철수에 대해 이제 전부금 채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철수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정선수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정선수의 처제인 윤미영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 뭐 딱 봐도 이제 사행위 취소를 이야기하는 글 쓰라라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요. 정철수는 김갑동의 전부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윤미영도 이게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김갑동이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과연 전부 명령이 무효인지 그게 무효라면 사행위도 안 되겠죠. 피보전 채권이 이제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쟁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보면은 대여금 채권을 지급받고 싶다. 뭐 이중양 정철수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명령이 유효하면 정철수에게 이제
청구해야 될 거고요.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이중량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어쨌든 또 책임 재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정 선수는 이제 빈 털이기 때문에 그에게 소송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록을 보면은 21페이지 차용증에 보면은요, 김갑동이 이중량에게 돈을 빌려준 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량이 정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은 이제 김갑동 이중량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5페이지 이행 촉구서에 보면은요, 김갑동이 이제 변제를 이제 독촉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전부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갑동이 이중량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이중량이 정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렇게 압류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중요하고요. 확정이 언제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까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까지만 기재해 주면 되는데요. 전부명령은 확정이 돼야 어떤 이제 효력이 생긴다라는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2017년 5월 15일 확정 이것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부명령에 대한 반박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김갑동이 이율수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율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중량이 정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이중량이 이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김갑동에 대한 이제 채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김갑동에게 이렇게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담보 목적에 이제 채권 양도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중량이 이거를 양수영에게 이중으로 채권 양도를 했다. 그러면서 정철수의 주장은 뭐냐면 이중량이 김갑동이 채권 양도하는 건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양수영에게 이전한 건 유효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채권은 양수영에게 있다. 이거 양수영에게 있다. 그리고 김갑동에 대한 채권 양도는 나중에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유효하다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은 채권 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양도가 됐다는 겁니다. 처분 권한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건 무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합의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합의 해제가 되면 여기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지 이게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무권리자가 처분했던 거 이건 원래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 해제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지 이중량의 것이 되는 것이지 양수영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량에게 이제 채권 양도가 됐다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중량거가 된 거예요. 따라서 김갑동의 요 채권에 기해 가지고 전부 명령을 받은 거는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요 채권이 김갑동에게 이제 이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서류에서는 정철수가 이제 이게 처분 권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 이전했으니까 이거 유효하다. 또는 이 해제됐으니까 여기 했던 게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중량이 정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없다. 지금 이전되고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부 명령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서에 보면은 김갑동에게 양도했던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수영에게 이중으로 양도했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자 간에 이제 양도 합의 해제를 했어요. 이중량, 김갑동, 정철수가 다 같이 만나서 합의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요, 정철수가 이제 이게 전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선수에게
매매 예약을 하고 이제 가등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부에 보면은 가등기 정선수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이전이 돼서 윤미영에게 이전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윤미영은 이제 아까 정철수가 했던 주장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 양도가 이제 이중으로 되긴 했지만 두 번째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수영에게 채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갑동이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거는 지금 피압류 채권이 없는 거다. 이게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 취지를 보면은요, 3번에 보면은 이러한 그 피고들의 주장은 이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이제 채권 양도가 된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양도하는 건 처분 권한은 없는 사람이 양도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게 합의 해제됐다 하더라도 뒤에 게 유효해지는 건 아니고 원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원고는 그 원래 채권자에게 돌아온 상태에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으니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명령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전부금을 그대로 청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 정철수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또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철수가요. 이렇게 정선수하고 매매 예약을 이렇게 매매 예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윤미영이 이제 가등기를 이전을 받습니다. 가등기를 이전받는다. 여기 이제 수익자에 해당하고 여기는 이제 전득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요, 전부금을 이제 피보전 채권으로 해가지고 원고가 사행위 취소를 이제 구하는데, 지금 이제 정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이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요 윤미영이 됩니다. 윤미영이 돼요. 그리고 요 윤미영을 상대로 사행위를 취소하죠. 그리고 이제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취소하는 법률 행위는 뭔가요? 요거죠. 이게 사행위니까요. 이게 사행위니까요. 요 둘 사이에서 정철수, 정선수 사이에서의 그 매매 예약을 취소하고, 이걸 이제 취소하니까 요 이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은요, 그 가등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무효잖아요. 그리고 가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양수인을 상대로 가등기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윤미영을 상대로 요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사회 가번에 보면은 원고와 피고 윤미영 사이에서 이걸 써주는 게 좋아요. 어떤 기재례는 이걸 안 써주는 것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수익자,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지금 취소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윤미영 사이에서 피고 정철수와 소의 정선수 사이에 매매 예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 윤미영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요 정철수에게 말소해라, 이거. 말소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로 회복을 시켜 놓는 거죠, 정철수에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을 이제 보면은요. 자, 그래서 정철수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 자, 청구 원인에서는요, 원고가 이중양에게 대여했다, 안 갚아서 지급 명령을 해서 확정이 됐다. 또 이중양은 정철수에게 또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원고가 이중양에 대한 지급 명령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중양의 피고 정철수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됐고, 그 다음에 언제 확정이 됐다. 그것까지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의 경우 그게 좀 달라요. 다른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까지만 이제 기재를 해주는데, 자, 여기서는요, 그 이중령과 피고 정철수에게 송달돼서 언제 확정되었다. 요거까지 기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왜 기재해 주냐면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명예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송달, 그리고 확정일까지 기재를 해주면 좋습니다.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써줍니다. 그래서 전부가 됐으니까 전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돼요. 자,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양도를 했고, 근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게 유효하다. 그리고 어차피 합의 해제가 됐으니까 그 양수행에 대한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 그래서 결국 위 전부 명령은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다라는 취지입니다. 거기 약간 그 오타가 좀 있었는데요. 위 전부 명령은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다라고 이제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 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채권 양도가 합의됐다 하더라도 원래의 양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지 두 번째 양수받은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그 판례를 보면은 채권 양도 딱 그 판례예요. 1번 판례. 그래서 채권 이제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대외적으로는 이게 제1양수인에게 이전이 된 거다. 그러니까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처분 권한이 없는 양도인이 이중 양도했다면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차 양도됐던 게 합의 해지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변호사 시험 8에는요, 그 두 번째 쟁점은 거의 1번 판례를 문제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있었던 판례인데 이게 이제 2018년 1월달 시험에 나온 거니까 1년 조금 넘게 지난 그런 판례가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판례들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지난해 있었던 판례 이런 것들이 내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A가 B에 대한 이제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가 이거를 이제 양도했어요.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A에 대해서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 양도 이후에 B가 이제 이 양도인에게 생긴 이 채권으로 이렇게 상계할 수 없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지금 이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보증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지급금지 채권의 경우에 경우에도 이렇게 압류, 가압류 된 이후에 그 제3채무자가 피압류 이제 그 피압류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가진 반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느냐 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록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반대채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동시행의 어떤 그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채권 양도 이후에 이게 이제 자동채권이 생겼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또 동시행에 대한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요.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이게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제 효력이 있겠는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대법원 다수 견해는요. 이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제3자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수인이 이게 악의 중과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이제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채권 양도에 대해서 채권 이제 양도가 이제 유효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하다라는 거야.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하고 다만 이제 그 양수인이 이제 그거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이제 그 양도인이 그 원래 채무자가 그거를 가지고 지급을 이제 거절할 수 있다 이제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소수 견해는 뭐냐면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양수인이요. 악의 중과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지급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게 이게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문제가 된 거는요. A가 B에 대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양도금지 특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 양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제 몰랐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 양도는 이제 무효라는 것이죠.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이렇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이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자, 그런데 소수 견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양수인이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이 B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급 거절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급 거절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A의 청구를 거절했다면요, 이 C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이 C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에 관련된 그 판례를 보면은 1번 판례는 이제 이겁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C에게 이제 이렇게 이전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B는 가등기의 말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요 양수인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고는 양수인을 상대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말소되면 같이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근저당권이 이전된 거랑 거의 같은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요, 이게 만약에 이제 가등기를 사회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이제 한 거다, 이게 가등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B가 C에게 이렇게 뭐 이전을 했다, 가등기를 이전하고 또는 이제 본등기까지 C가 이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요 B를 상대로는 더 이상 가등기 말소를 못 해요. 왜냐면 가등기 양수인을 상대로 이제 요거의 말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긴 피고 적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행에서의 수익자 지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B에게는 가액 배상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점인데요. 자, 마지막 논점을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임차인에게 임대 줬다.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서 해지했다라는 거고요. 사건 관계인 주장에 보면 4번에 임차인은 일부 미지급 월차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이제 아파트를 인도받고 싶고 또 미지급 차임은 모두 공제한 다음에 반환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지 통지서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2015년 4월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5월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답변서를 보면은 2014년 12월, 2015년 4월분은 오래전이다. 이렇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월세는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인 경우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월세 이런 게 이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을 정할 때는 이제 또 중요한 거니까요. 자, 소장을 보면은 청구 취지 5번입니다. 피고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2억 9,800만 원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 건물을 인도하라. 사실 이 사안은 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뭐를 공제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차임 그것도 공제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임차인에 대한 청구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쌍거리 2번에 보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했다는 거. 쌍거리 3번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당이득 액수는 월 100만 원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론을 내주고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요. 2014년 12월, 2015년 4월분 차임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서 소멸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멸된 차임도 민법 495조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었을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이 딱 적용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임이 시효 완성되는 시점에서 반대 채권인 그 임대차 보증금 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요.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인 것이죠. 그래서 판례 14페이지 임대차 판례를 보면은 우리가 임대차 부분에서 공부했던 그런 판례인데요. 사실 이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것도 보면 2016년 11월 25일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 시험 이 판례는 특징이 아주 판례를 이렇게 묻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채권 양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행이 있잖아요. 사행에 있어서 이제 가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가 이제
이전된 거, 그 경우에 대한 것도 판례가 사실은 우리 13페이지에 있는 2015년 5월 그 판례를 이제 사실 그것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에 대한 것도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들이 이렇게 기록에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 그 변호사 시험은 올해보다는 지난해 그 지난해 그런 판례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